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좋은 공간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데, 솔직히 저희가 연간 전망을 냈는데, 연간 전망보다 최근 흐름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23년 전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봐 주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한번 네. 요즘 시장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2130에 갔던 게 벌써 2480까지 와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거의 350포인트가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또는 여기서 밀려도 살짝 밀렸다가 더 올라간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게요? 네. 일단은 최근 반등 과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10월 초만 하더라도 싸다라는 논리가 먹혔습니다. 12개월 선행 PR은 8.8배, 그러니까 9배 밑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리스크 인덱스는 고점, 변동성도 고점, 심리지표는 저점. 그러니까 싸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반등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동안에는 2300선 돌파 시도 정도까지는 열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11월 FMC에서 크게 한 방 탕 터뜨렸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전주에 있었던 22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그림에, 이렇게 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명서 자체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금리 인상 속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차, 그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경기까지 좀 바라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해! 그러면서 되게 또 한 번 환호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물가죠. 10월 달 물가가 원래는 CPI는 7.9로 예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9월 달이 8.2였는데, 그보다 좀 낮아질 거다 7.9로 예상했는데, 7.7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드디어 물가가 잡히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맞춰지면서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싸다라는 논리로 시작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들이 시장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2,500 정도인데, 네. 저희가 원래 3,300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 갈 길이 먼 거 아닌가요? 갈 길을 멀었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유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조금, 컨플릭트 되는, 그러니까 좀, 제가 투자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즐이 안 맞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이죠.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물가가 꺾였다는 이유로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통화정책을 멈추겠다, 완화적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은 할 건데, 네. 좀 천천히 할 거야 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까지,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안 맞아요. 네. 경기는 괜찮은데 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조합이 지금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조합들이 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둘 간의 사이가 다시금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6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 물가가 꺾인 거 맞습니다. 저희도 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물가가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지 봐야 돼요. 네. 휘발유, 그러니까 유가랑 주택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전월 대비로도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훅 물가를 떨어뜨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중고차, 두 번째로는 의류, 세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뭘 설명하냐면은 수요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고차. 네. 차를 덜 사고 옷을 덜 사고 맞네요. 아프더라도 병원을 덜 가고 물가가 꺾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면을 바라보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이 8페이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내재 금리라 그래서 월별 내년 2023년 월별 FMC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까지 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번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 6월쯤에 5.1%까지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더니 툭 떨어져서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뭐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년 6, 7, 8,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5번의 하반기 금리 통화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번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25bp, 25bp, 50bp.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여전히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금리 인하로 해석하진 말아라 라는 경고 시간을 던져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50bp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이것들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ECB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논의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CB도 페드도 둘 다 공히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한 것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차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기 충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왜? 물가는 안 잡혔는데 경기는 불안정해질 것 같아. 그럼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을 75 했던 거를 50이나 25까지 할 수 있어.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은 지속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2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들어와서 전 이 부분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 초만 하더라도 심리가 너무나도 안 좋았고 변동성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리 지표도 다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월 초만 하더라도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감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 반등 과정을 통해서 그리드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드로 갔어요. 네, 그리드로 갔고 순식간에. 네, 한 달 반도 안 되는 시간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열로 보면 올해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드가요? 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안도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리스크에 민감한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통상적으로 0.2 밑으로 내려가면 안도감이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앞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0.8 이상이면 리스크를 충분히 선반영했으니까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데 최근 10월 초는 0.9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반등이 나왔죠. 지금 0.2 밑으로 내려갔다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리스크 온보다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빅스라는 변동성 지표도 25, 24까지 내려와서 좀 저점권에 도달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7 CPI 찍혔을 때 네. 정말 저도 그때 깨어 있었는데 어마어마했죠. 지수가 진짜 막 나스닥 7%가 7%라고. 반도체는 10% 넘게 네, 맞습니다.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억눌려 있었던 게 맞습니다. 이렇게 폭발했던 것 같고 네. 근데 확실히 이제 날이 지나면서 이거 진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쵸. 지금 말씀해 주신 지표를 보니까 진짜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네, 좀 저도 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냉정을 찾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같은 경우는 PPI도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시장이 그렇게 다이내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선반영된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경계감을 높여야 된다라는 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경기 침체 네. 이슈가 그게 요즘에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경착륙, 아, 내년 하반기에는 역성장, 아, 가능성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미 미국 GDP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져 있어요. 전망치가 내년 23년. 그리고 유로존은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4, 독일은 마이너스 0.6.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미국이 잘 버티고 있죠. 근데 미국도 괜찮았긴 한데 내년 전망치를 보면 거의 0% 수준에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1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냐면은 이게 국면을 판단한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내내 역금융장세에 시달렸습니다. 금리 인상 많이 한대, 50bp 한대, 뭐야 75bp 한대.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8.5배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7, 8월 달에 반등이 했는데 7, 8월 달에 반등은 물가가 꺾인대.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긴데? 근데 경기 안 좋아지면은 금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8월 중순 이후 다시 한번 레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었는데 최근 반등을 하는 과정, 등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경제 지표나 기업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재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 전망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바닥을 잡아가는 게 맞는데 최근 흐름들은 경기 전망, 이익 전망은 떨어지는데 여전히 통화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경기 전망 떨어졌는데 주가는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죠. 자, 그럼 이 둘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이 둘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칫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안도감이 후퇴를 하는데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좀 언더슈팅이나 좀 과격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레벨이 많이 높아진 건 맞아요. 2300, 2300선 중반까지만 봤는데 그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아졌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세 반전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오히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좀 반등이 급하게 좀 나온 네. 이 시점을 조금 파는 네. 시점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오늘 이번에도 또 베어리시한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내년 전망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진통 과정인데 통상적으로 마지막 국면이 가장 험난하고 과격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은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금융위기 때는 1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고요. 코로나 때는 15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었죠. 이런 언더슈팅이 나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400선 중후반 때는 충분히 왔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기 위한, 레벨업하기 위한 올라감이라기보다는 좀 마지막 상승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네. 그러면은 그 금리도 보통 한 5.5%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기준금리요? 예, 지금은 5% 정도. 5% 정도. 기준금리 5% 정도. 네. 그 5% 정도 하는데 그 이상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을 보시기도 하나요? 저희 전망치 기준으로는 5%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데 그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12월 초, 1월, 2월 지나면은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연준도 5% 넘어서 5.2, 5.5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물가가 이제 슬로해지는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더 진정이 되겠죠. 특히 곡물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주택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물가를 잡힐 수 있어서 저는 이번 12월 FMC에서 점도표를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시장은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연준이 긴축 때문이 아니라 저는 경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기 때문에 만약 출렁거렸을 때 네.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좀 하락할 수 있을까요? 15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저희가 제시드린 하단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2050선 정도까지 전저점을 깨는 정도, 언더슈팅이 나온다면은 뭐 2000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짧을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도 1700선대가 되게 중요한 지지선으로 왔는데 이거를 단숨에 깨서 1500을 깼다가 바로 1750을 바로 회복했거든요. 네. 이게 한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2050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좀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페이지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근 흐름들이 등락은 좀 있다 하더라도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 경기 불안, 통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안도감 유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꺾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은 저는 12월 13일, 14일 날 있을 FMC 회의, 12월 FMC 회의인데요. 16페이지에 그림 보여드리는 것은 9월 달에 연준에서 제시한 점도표예요. 이 기준을 보면 내년은 4.6, 2024년은 3.9. 이것만 봐도 24년에는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FMC에서는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24년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24년을. 왜냐면 연준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걷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세게 하고 있다면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년도 올라오긴 하겠지만 24년이 상향 조정돼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70bp, 0.7%포인트 정도인데 이게 50bp 이내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3년 점도표가 5구 얘가 한 4.8로 이렇게 좁혀지게 된다면 저는 연준의 시그널은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는 시그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3년 하반기에 50bp 금리 인하했던 기대감들은 뭐야? 금리 인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불안정해지겠죠. 이런 와중에 좀 경계에서 봐야 될 것은 경기들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실업률을 잘 봐야 돼요. 네. 실업률. 많은 분들이 실업률은 되게 안정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도 얼마나 오르겠어 라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실업률이 밑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지 못한다면 위로 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희는 위로 튈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20페이지 밑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구인 건수라고 하는데 이게 구인 건수가 보통 1,10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1,000만 명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 200만 명 정도 확 줄어드는 거죠.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게 거의 한 10%, 20%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량 해고자 수도 올해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고용상이 되게 악화되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뭐 뉴스만 찾아보셔도 아실 거예요. 메타,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맞아요. 빅테크에서 네. 아마존도 그렇고요. 네. 사람들을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아지기보다는 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전망은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르죠. 왜냐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때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경기 상황,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이면 마일드한 침체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지 않는데 내년 3월 FMC에서 이 점도표 변화에 따라서 23년 하반기에 대한 뷰는 조금 수정 전망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50 정도가 하한선이라고 했을 때 네. 혹시 상한선 같은 것도 있나요? 내년 말에는 저희 상단은 2640 정도, 2600선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은 시장은 아마도 여전히 많은 유동성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안 풀리는 건 맞아요. 새롭게 돈이 막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돈이 여전히 8조 7천억 달러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여전히 많아요. 네. 이게 왜 못 움직이냐라는 것들은 긴축,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이렇게 물꼬가 막혔다라고 보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문들을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가면 좀 물꼬가 움직이겠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 내년 초의 경기, 내년 1, 4분기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경기는 괜찮은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좀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면 이 시점이 빨라지겠죠.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경기 흐름들이 저희는 내년 2, 4분기 상반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턴어라운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기조효과라고 그러죠.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23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면 이게 그 다음 연도에는 플러스로 이렇게 기조효과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023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하고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고 또 하나, 달러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은 달러는 왜 약세로 갈 것 같냐?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 달러는 좀 슬로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 10% 빠지면은 원달러 환율이 한 12%, 13% 빠질 것 같아요. 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아까 미국, 유럽,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가 불안정하는 거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이만큼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의 여파들이 시차를 두고 6개월에서 1년 뒤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반대죠. 중국은 올해 뭘 했냐? 거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했고 유동성 풀었고 재정 정책 펼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반대로 지금까지 펼쳤던 유동성 공급과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긍정적으로 내년엔 반영이 되겠죠.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로.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미국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못해서 달러가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못하고 그리고 근데 중국은 괜찮고 라고 하면은 달러는 슬로해지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위안화 환율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풀리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물가가 잡히기 위해선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지 물가가 더 빨리 잡힐 거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물가 안정이 맞물리게 되면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양립하기 어려운 경기와 물가 통화 정책 상황이라면 좀 한 번은 흔들렸다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게 되면 내년 2024년까지는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금 급속도로 해왔는데 이게 이제 실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면밀하게. 두고 봐야 되는데 좋을 리는 없어요. 좋을 리가 없어. 보통은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 경기가 좀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물가가 꺾였다라는 것들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류 그리고 중고차 의류 서비스가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도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제 지표들은 여기에도 물가가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반영돼서 그동안 괜찮다라고 봤던 경제 지표들이 툭 꺾이는 그림이 보여지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꺾이는 게 수요가 안 좋아진다는 의미야? 경제가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야? 라는 걱정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보통
그 낙관적인 게 필요하고 미래에 네.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 타이밍 맞게 그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은 지나친 낙관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관을 할 때는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환경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저는 그렇죠. 거기서 좋은 그림들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2480을 넘어서면서 너무 많은 좋은 그림들이 제대로 조화롭지 않은 아닌 상황에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드 지수가 올라가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시장 레벨이 좀 떨어져야지 진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게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고 할 때 네. 어떤 좀 섹터나 주식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은 긴축의 시대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대라고는 하는데 네. 몇몇 업종, 몇몇 산업에는 돈과 정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방산, 국방 관련된 쪽. 자, 요 그림들을 보면은 탈세계화라는 기조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에요. 네. 반도체는 모든 기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게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겠죠. 근데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의 어느 설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자립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모두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기구를 설립했고요.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굴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에너지 독립이 필요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가에 따라서 경기 상황 그리고 우리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중국, 유럽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산업에 굉장히 힘을 붙이고 있죠. 네. 미국은 IRA 법안 그리고 유럽은 리파워 EU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가 많이 오르고 전기료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기로 좀 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더 빨리 높이자라는 결의를 했고, 중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산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트렌드냐면은, 사우디까지도 네옴시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어요. 산유국이라고 하는 사우디까지도 네옴시티라는 그러네요.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트렌드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방산, 국방 쪽인데 지금 이런 탈세계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경찰, 글로벌 군인 역할을 안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과는 좀 갈등 양상이고 그래서 최근 유럽하고 중동 쪽에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큰 트렌드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흐름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든 재정이든 산업 정책이든 들어오는 게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이 아마 다음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을 꾸준히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이제 그 IT 쪽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워낙 이번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도 거의 60%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는 낄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낄 수 있는 후보로는 넣곤 있어요. 근데 좀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성장이 옛날처럼 가속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성장 모멘텀을 보면 요 3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은 옛날처럼 뭐 20%, 30% 성장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거든요. 네. 근데 성숙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기업, 인터넷 기업들을 바라보실 때 이제 해외 매출이 해외로 어디서 네. 나오는지를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10% 넘는다, 14% 넘는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 성장 동력이 해외 쪽에서 붙어준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삼총사는 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펀더멘탈이나 실적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 과정에서 쇼커버링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업황 턴어라운드로 확인하는 데는 내년 1,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성장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낮은지 그래도 괜찮은지 해외 매출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업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팔 이유는 없다. 근데 여기서 얼만큼 올라갈지는 아마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실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의 그런 성장세를 더 보여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은 뭐였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네. 원래 잘 성장을 하던 게 네. 이렇게 성장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성장이 이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성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바닥을 잡고 여기서 벅벅벅 기겠지만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크지 않은데 성장의 가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성장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모멘텀이 좀 더 강한가, 좀 더 약한가, 이런 것들을 실적 시즌, 올해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국민주인 삼성전자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주가 회복이 좀 될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이끌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반도체 실적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눈높이는 이미 많이 낮아졌어요. 27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2023년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10.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에 반도체가 너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11.9%였어요. 그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익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익이 레벨 다운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작년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데 따라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나머지 업종들, 그러니까 27페이지 밑에 그림 보여드리면은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뭐 조선을 빼고 보면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 업종들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21년이 9.3, 올해가 8.8, 내년은 8.5, 23년 8.8이에요. 8% 후반대에서 완전히 딱 갖춰져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년 GDP 성장률이 미국이 0.4입니다. 유럽이 마이너스 0.1이에요. 근데 영업이, 돈을 버는 거는 올해랑 비슷하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익 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이익 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천천히 떨어지고 나머지 업종들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상대적 우위만으로도 반도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29페이지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수요가 웅달님도 수요가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시죠. 왜냐면은 앞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제품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고, AR, VR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핸드폰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할 때는 반도체는 더 좋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는 6,392억 달러에서 내년에 조금 꺾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6,230억 달러로. 근데 2028년까지는 7,8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는 1조 달러까지 반도체 수요가 계속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단단하다. 그런데 최근 주가나 업황이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를 빼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캐펙스 컷이라는 거래요. 뭐냐면은
공급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줄이고 있어요. 감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23년 하반기 24년이 됐을 때 어. 수요는 그렇게 뭐 좀 꺾인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은 아닐 거고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뭐 공급 계획이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캐펙스 컷이 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 2024년까지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한번 세게 나타났던 게 2016년, 17년이에요. 이 30페이지 그림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6년에 바닥을 잡고 반도체 지수 자체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0%가 올랐어요. 코스피는 26% 올랐는데 네. 굉장히 큰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레벨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와 비슷한 반도체 주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뭐 많이 올랐죠. 저점 대비 한 20% 넘게 올랐죠. 20% 넘은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따라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5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자. 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초반 주식 비중,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비중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담으시고 네. 만약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많이 사셔도 절대 손해보는 구간은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이 불안정한 흐름들이 새로운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마지막 하락 국면인데 좀 과격할 수 있고 고점 대비 10% 되게 과격하게 나오면 15% 이상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좀 더 싸게 사자는 차원에서 좀 베어리시한 점을 드리는 거지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곱씹어야 될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산다고 했는데 결국 또 그 가게 가면은 안 사고 못 사죠. 댓글로 다 욕했어요. 삼성전자 4만전자 된다고. 근데 이 CPI 발표 전부터도 계속 삼성전자는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공포에서 산다라는 게 네. 그게 어떤 말인지 네, 그러니까 정말 감정에 반해서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7만 간다, 8만 간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따라갔다가는 또 힘든 시간을 거칠 수 있으니까 이때 더 조심하시고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없거든. 봐봐. 안 돼. 이제 4만전자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래? 난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런 투자 심리의 정반대 흐름들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을 거두실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달러 약세를 좀 전망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호재죠. 왜냐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 약세 그리고 달러 약세도 중요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더 약한 흐름을 보일 때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삽니다. 네. 자, 외국인이 사면 뭐가 오른다? 대형주가 오른다. 대형주가 오르면은 대형주의 뭐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저는 2023년 장세의 한 편의 예고편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물가 진정된다. 통화정책 완화된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런 와중에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원달러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끌어가면서 이 와중에 그 밑에는 수년매가 지속되면서 35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짧은 예고편인 것 같다.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2023년 2분기부터는 본격화되면서 시장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께서 아까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신재생, 방산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게 많이 또 빠져가지고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이게 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없죠. 2차전지는 일단은 저는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2차전지를. 왜냐면은 유럽 잘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글로벌 2위 그리고 5위, 6위가 한국 기업들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1위, 3위 하는 중국 기업들은 자기네들끼리만 해가지고 1, 2, 3위니까 빼놓고 본다면 글로벌 탑 티어가 다 한국 기업들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어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레벨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냐면,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지금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IRA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23년부터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유럽 비중이 높긴 하거든요. 2차전지 쪽이. 근데 2차전지 비중이 높은 유럽이 3분기까지는 실적이 경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4분기부터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내년 1분기,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럽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데 따라서 업황이 조금 슬로해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이라도 좀 정리하셨다가 좀 오랜만에 내년 초에 한번 퉁 떨어지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환경들이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고요. 2차전지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반도체하고 2차전지 제가 아는 김영렬 센터님은 내년에 자칫하면 배반의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배터리 반도체.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철저히 배반 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중적이에요.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어의 마술사신데요. 그러니까 김영렬 선생님 연락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은 따라가기 좀 어렵다. 조금만 냉정을 찾고 충분히 시장이 좀 슬로해진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2차전지하고 반도체는 저는 내년에 탑티어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 충분히 싼 구간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좀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때를 조금 더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요, 팀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한 1억 정도가 생겼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 비중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섹터. 네, 섹터 비중. 저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한 30, 30 해가지고 한 비중을 좀 많이 채워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을 사시고 그러면은 30, 30, 60에다가 80이 됐잖아요. 20%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마이너스 나기도 하겠지만 나머지 애들이 좀 든든하게 받쳐줄 거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이것만 사라라는 게 아니라 좀 포트 구성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좀 공격적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비중을 주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2000년에 20, 20 나머지를 20 뭐 방산이나 신재생 20에서 60으로 하고 나머지 40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시는데 저는 반도체하고 2000년에는 좀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트 전체에서 절반 정도, 절반 가까이는 좀 담아 놓으시면은 주가 지수 흐름에 소외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기회를 준다고 하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랑 배터리 이번에 한번 빡세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준비하십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팀장님 그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듯한 시장 흐름인데 지금 펀더멘탈한 경우 너무나도 차가워지고 있고 더 차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냉정함을 찾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더 기다려 본다면 타이밍은 조금 늦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이 늦었다고 해서 돈을 잃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여유가 있어야지 그 기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레벨이라면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신다면 다음 사이클에 좀 늦더라도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좀 많이 흔들리면 많이들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하락 사이클 하락 추세의 정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그땐 다시 또 한 번 냉정을 찾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진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지금 뜨거울 때는 오히려 냉정을 찾고 차가울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과 좀 반대되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1, 3기까지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영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